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나 긴축의 압박이 커지면서 자산시장의 거래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어제 주식 거래량만 해도 그렇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올 1월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가 678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11건 거래가 전부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88%나 감소했다고 알려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견이 주류 의견으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연구기관의 분석이나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거래량도 줄고 집값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각자 다른 이해관계가 엮이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고점에서 비싸게 집 산 사람이나 영끌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걱정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당면한 5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요인은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사람들 사이에 이미 그동안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내릴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이 퍼져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도는 말이나 생각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네. 내러티브는 사실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서 그 생각이 맞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걸 믿으면 그 내러티브가 사회 분위기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한번 형성된 내러티브가 자리 잡게 되면 한동안 시장 분위기를 그 내러티브가 주도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릴 때가 됐다는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됐다 이거죠. 사실 현재 지금이 집을 구매할 적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건 사실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최근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값 상승이 28개월 만에 멈춰섰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비수도권은 이미 상승세가 꺾였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2019년 7월 이후로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집값 하락 속도와 그 폭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현재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서서 형성되고 있죠.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 역시도 이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일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을 상대로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 여기서 10명 중에 7명이 향후 집값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내려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 부동산 전문가하고 경제 전문가가 섞여 있었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경제 전문가보다도 오히려 집값이 더 내려갈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테이퍼링을 시작한 미국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아직 금리 인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이미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추가로 주택도시금융연구원에서는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 안정이 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집값 안정이 가속화된다고요? 이거 말을 참 정제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쉽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집값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저금리 시대가 급격하게 막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지난 20년간 우리를 비롯해 전 세계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오랜 시간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저금리 시대가 지속된 여파로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부채를 가지는 결과를 낳게 됐죠.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등이 지불한 부채 관련 이자만 약 10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GDP의 무려 12%에 해당하는 돈을 단지 이 부채 이자로만 지불한 셈이 되는 거죠.
각국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시대에 막을 내리고 있고요.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3차례나 올렸는데도 추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2016년 이후로 제로금리 정책을 고수해온 유럽 중앙은행 역시도 올해부터는 정책 기조를 바꿔서 금리를 올릴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고 있고요. 3월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일각에서는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빠르면 2분기 내에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죠. 참고로 최근 시중에 있던 자금들이 은행으로 대거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정기예금은 올해 들어 단 한 달 만에 11조 9천억이 몰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출 상승폭은 줄고 예금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시중에 있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자산 가격이야 유동성의 힘으로 밀어 올려진 상황인데 대출도 줄고 시중에 돈이 마르니까 부동산 상황도 예외가 되기는 힘들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어떻게 해도 꺾이지 않는 이 물가 문제가 부동산 시장에 큰 리스크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미 금리를 3차례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로 10년 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해서 3%대를 기록할 정도로 현재 물가를 거의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유를 포함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까지 올라서 국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거죠. 최근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하는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평균 10.6%로 일반 소비자들보다도 무려 6배 가까이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보다도 무려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물론 이 수치 자체가 기업들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주관적인 전망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기업들의 체감 물가가 이렇게 높다는 사실은 향후에 실제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등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다시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을 옥죄할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보통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같은 자산도 같이 오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가가 너무 문제가 돼버리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돈줄을 잠그면서 부동산 전망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거네요. 일단 중간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거, 그리고 20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시대가 끝난다는 거, 또 하나는 물가 문제에 대응하면서 금융의 축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대출 의존도 높은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지금 당장 우리 부동산 시장이 마주할 금융 악재가 너무 많다는 건데요. 최근에 은행 분위기를 보면 대출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올해부터 대출을 할 때 DSR 규제도 강화됐고 그리고 이제 3월이면 당장 마주할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풀어줬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과 예대율을 국내 은행들이 바젤3라는 국제금융 규제에 맞게 맞춰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 3월부터 은행들이 국제 기준 맞추려면 돈을 좀 쌓아둬야 된다는 그 말이죠. 그쵸. 당장 은행들부터 돈줄을 쪼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시점에 지금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로 그동안 빚 갚는 걸 미뤄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쌓인 금액이 알려진 것만 261조가 넘는데 이게 올해 3월이면 끝나게 돼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중에 상당수의 돈이 부실화될 걸로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채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돈을 못 갚으면서 부동산 급매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돈 못 갚아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 경매로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마지막으로 얼마 전 KDI에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향후 집값이 떨어지게 됐을 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가구가 받을 충격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근데 분석 결과를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전체 주택 가격이 1% 떨어지게 됐을 때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80%가 넘는 가구가 4.1%로 치솟는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거 좀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집값이 1%가 떨어졌을 때 평균이 그거니까 아무래도 비수도권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크겠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을 얘기했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도 아닌데 집값이 하락해버리면서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80% 이상의 비율로 되어버리는 그런 가구들이 4.1%가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전체 집값이 1%로 떨어졌을 때. 네, 쉽게 말해서 집값보다 대출금이 많은 깡통주택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고요. 그게 또 깡통 전세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비수도권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이라고 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수도권에서는 중저가 아파트나 빌라가 이 영향을 또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까지 덩달아 오를 경우에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그런 깡통주택이 속출할 우려가 있고요. 이런 우려가 최근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저금리 시대를 보내면서 빚에 대한 압박감이 적은 시대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계속될 거라는 그런 타성에 젖어 산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저금리 시대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를 기점으로 금융시장 방향이 긴축적으로 완전히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소득 대비 과도한 빚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모든 가게가 빚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정말 도움되고 필요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닌 자산시장 전체가 직면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자산 중에서 가장 기초체력 좋고 내구성 좋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가장 실물경제에 여파를 크게 주는 이런 부동산에 그림자가 들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무게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싸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게 부동산을 바탕으로 덩치가 커진 금융 시스템의 특징상 충분한 시간 없이 부동산이 빠르게 침체될 경우에 금융권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데요. 집값은 떨어졌는데 막상 사려고 하니 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고 회사는 구조조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현금 흐름과 현금 여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